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결국 행성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도 결국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이다 라는 걸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은 다르다라는 거를 깨고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은 법칙이 지배한다라는 이제 이런 세계관을 이제 가지게 되게 된 거죠. 현대 우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우주론의 출발점 같은 게 여기 이제 써진 대로 1915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 우주에 적용을 이제 해본 게 시작이었고, 그다음에 1929년에 이제 에드윈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발견을 이제 했고, 그다음에 64년에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현재 이제 빅뱅 우주라는 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이렇게 답을 적어놨지만,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이 현재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우주는 시공간이고 그 시공간 안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이 두 개의 이제 동력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시공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시공간을 본격적으로 다룬 거는 아마 이제 결국 뉴턴 역학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라는 게 이제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거고, 물체의 운동이라는 게 물체가 공간상에서 어떤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이걸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뉴턴이 처음으로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건 물체와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절대 시공간이라고 부르죠. 네? 여기에 약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도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로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관측을 하면 그러니까 속도가 다 다르게 보이죠.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직관적인 저런 시공간의 개념이 19세기 와서 또 크게 한번 변혁을 겪게 됩니다. 그 변혁의 뒤에는 전자기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전류가 나오는데, 이 전류는 전하가 움직이는 속력과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력이라고 하는 건 뉴턴 역학에서 얘기했듯이 절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맥스웰 방정식이 맞다면 전기장과 자기장도 그러니까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가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더라라는 게 이제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빛의 속력이라는 거였는데, 내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그 전자기 현상을 기술하는 방정식으로부터 빛을 기술한 전자기 파를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그 파동 방정식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절대 시공간이라면 그 속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 속도여야 돼요. 누가 재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움직임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달라진다는 걸 이제 재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이제 마이켈슨하고 몰리가 주로 이제 정밀 실험을 많이 해서 그 차이를 이제 재려고 10년 이상 노력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차이가 없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쭉 돌아보다 그럼 저기 나온 맥스웰 방정식이 잘못됐느냐가 아니라 이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우리가 시공간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절대 시공간이라는 걸 버리고 이 특수상대성이 적용되는 새로운 시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에서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가 그 전에는 누가 재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를 수 있다.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서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나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의 가장 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 시공간에서는 모든 속력은 상대 속력이고 큰 의미가 없었는데, 특수상대성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속력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빛의 속력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과 거리만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저 시간과 거리로부터 유도돼서 나오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운동량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이라는 이 시공간이 맞다면 그 전에 절대 시공간에서는 물질이라는 게 한 번 존재하면 영원히 있어야 돼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건데 특수상대성에서는 그게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그 에너지가 다른 물질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질이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조금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시공간에 대해서 완전히 또 생각을 바꾼 일이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일인데,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이라는 건 내가 재는 시간이나 거리가 움직이는 상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인데, 일반 상대성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도 시간과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의 그 차이가 뭐냐? 그게 중력의 크기의 차이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력이 있으면 시계와 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결국 중력이라고 그 전까지는 힘이라고 생각했던 게 힘이 아니라 사실은 시공간이 휘어지는 거고, 그 휘어지는 효과 때문에 내가 이런 데 있을 때하고 이런 데 있을 때하고 시간이 다르게 가고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걸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럼 뉴턴의 중력 방정식을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있던 특수상대성은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니고 불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그 특수상대성이라는 건 결국 내가 요 주변에서 살면, 내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 주변에서는 특수상대성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많이 옮겨가서 중력이 많이 달라지면 이제 그 효과는 일반 상대성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이 그럼 시공간 이론의 끝이냐? 이게 현재 이제 과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견해입니다. 그럼 일반 상대성보다 뭔가 더 심오하고 더 맞는 이론이 있냐? 뭐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론을 보통 이제 양자 중력 이론 또는 양자 시공간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양자라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 양자라는 말은 양자역학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세계에 들어가면 뭔가 우리가 큰 세계에서 보던 거하고는 다른 규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자역학이 중력에서도 결국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 양자 중력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양자 중력 효과가 결국 중요해지는 시공간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공간에서는 그 효과는 뭐 결코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는 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극한 시공간에 가면, 예를 들어서 빅뱅 같은 우주의 시작 또는 블랙홀 같은 이런 특이점에 가면, 거기서는 결국 그 중력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에서도 양자역학의 효과가 분명히 뭔가 모습을 드러낼 거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만 이해를 할 거다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모르고 있어요.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론이 여기 나온 촉근 이론과 이제 고리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촉근 이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이제 이 중력도 양자화해서 물질과 똑같이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이론의 하나고, 고리 양자 중력 이론은 건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고쳐서 해보면 되는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사람들이 그 전에 생각해 보지 않은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제 가능성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데 물질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그럼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면, 자,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보는 이렇게 사람, 뭐 지구, 태양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라고 그러면 20세기가 내놓은 답은 이 그림 한 장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20세기 이게 초의 얘기고, 그 후로 계속 발전이 돼서, 그러니까 원자가 이제 핵과 전자로 돼 있다라는 거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고, 뭐 다시 양성자, 중성자들은 코크로 돼 있다. 현재는 이제
쿼크하고 여기 나온 이 전자, 이게 렙톤이라고 부르는데 쿼크와 렙톤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이론입니다. 네, 저 과정에서 이제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우리가 원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핵과 전자가 왜 뭉쳐 있느냐라는 건 전자기력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하를 띠고 있어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길 거니까 뭉쳐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 맥스웰 방정식하고 뉴턴 역학하고 같이 해가지고 풀면 우리가 원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전자기학, 맥스웰 방정식이나 뉴턴 역학으로 왜 원자가 안정되어 있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안정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역학 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학 체계의 가장 큰 내용이 여기 나온 그 입자파동 이중성이라는 거고, 이걸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불확정성 관계가 나와서 이런 물질의 안정성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전자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점점 핵에 가까워지면 이 전자가 가지는 공간상에 차지하는 크기, 이걸 내가 델타 X라고 부를 텐데, 이 델타 X가 작아지면 반대로 반드시 델타 P, 얘가 움직이는 속력이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여기로 가까이 가려면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서 생각보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정된 점이 나오고 거기가 바로 이제 원자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양자역학이 얘기해 주는 건 물질이라는 것이 바닥 상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안정돼 있다는 걸 설명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까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죠. 에너지가 커지면 이 물질 대부분의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질량보다 커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접근을 해요. 그럼 반드시 특수상대성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상대성과 양자역학을 조합한 이론을 써야 됩니다. 그 이론을 이제 양자장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물질 이론은 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을 합쳐서 이제 이 만든 양자장론이라는 걸 써서 하고, 그 내용이 이제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입자물리 표준 모형이라는 걸로 정의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물질은 쿼크와 렙톤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 쿼크가 6개, 렙톤이 6개, 이렇게 12개의 이제 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있고, 그 입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자나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면 결국 상호작용이라는 게 게이지 보손이라고 하는 입자를 교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걸 이제 게이지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림 하나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게 쿼크 6개, 렙톤 6개가 있고,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 건 여기 나온 이 힘을 매개하는 이런 4종류의 입자를 교환해서 되고 있고, 뒤에 이제 힉스라는 게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물질을 이해하는 이론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공간 이론을 갖췄고 물질 이론을 갖췄죠,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주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측했던 그 우주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우주가 왜 팽창하는가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균일 등방하고 그 안에 물질이 있으면 그냥 팽창을 해요. 근데 보통의 물질이 있으면 팽창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측한 것대로 가속 팽창을 하려면 이상한 물질이 있어야죠. 그게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거고, 그다음에 팽창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주가 팽창을 하면 이렇게 여기 그림이 보여주듯이 이 식습니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우주가 굉장히 뜨거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식는 과정에서 이 우주는 그냥 단순히 식는 게 아니라 열평형이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열평형이 깨지면서 뭔가 자꾸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무슨 흔적이 남았겠나를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대로 우주가 식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 원자의 그 핵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이 만들어질 거다. 근데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떤 핵이 얼마만큼 만들어진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해보면 수소하고,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있던 걸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 우주에 있는 헬륨의 대부분은 이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 걸 해봤더니
관측하고 굉장히 잘 맞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잘 맞다는 증거가 됐고, 첫 번째 증거는 사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현재 이 표준 우주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 빅뱅 우주가 시작하는데 급팽창이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빅뱅 우주가 나오고 38만 년쯤 지났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분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 우주의 구조들이 만들어지면서 별도 탄생하고 은하도 탄생한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림이 나온 거고,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려면 우리 우주에는 이런 종류의 물질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가 나오는데, 그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라는 게 대략 70%가 있어야 되고 암흑 물질이라는 게 25%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원자가 나머지 5%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해를 한 것 같지만 뭐 이게 완벽한 이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우주의 시작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균일 등방하기 시작을 했느냐. 그다음에 그럼 완벽하게 균일 등방하지 않고 왜 작은 구조들이 만들어졌느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나온 게 여기 나온 이제 급팽창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우주 초기에 빨리 팽창하면 우주를 쫙 펴버립니다. 그래서 우주가 굉장히 균일 등방해지고 평평해지고 또 펴지면서 여기에 이제 그 양자역학적 효과가 있어서 그게 이 작은 스케일에 있던 양자요동을 쫙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현재 우주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80년대 초에 알려졌습니다. 그럼 급팽창은 왜 시작됐느냐라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었을 거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물질의 기원도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보이는 물질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 물질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생겼느냐를 계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직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놀랍게도 우리 몸을 이루는 이런 원자가 우주의 5%가 있는데 저 5%가 왜 5%가 됐는지를 현재 물질 이론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예. 당연히 현재 암흑 물질이 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20여 개가 넘는 저 암흑 물질 입자를 검출해 보자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 물질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암흑 에너지인데, 보통의 물질은 팽창하면 일을 바깥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근데 음의 압력이라는 건 이게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니까 내가 부피를 늘리면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근데 실제로 그 좋은 일이 우리 우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우주가 대충 공짜로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에 설명이 안 되니까 저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겠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두 종류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물질 이론을 바꿔서 어떻게 설명을 해보자라는 쪽이 있고, 시공간 이론을 바꿔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쪽이 있죠. 근데 우리가 과연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원이라는 걸 정말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게 더 이론이 발전한다고 해서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궁극의 호기심, 왜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뭔가 이 철학이나 인문학과는 다른 답을 과학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